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솔립 기자, 영장 발부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리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조금 전 7시 10분쯤 공지를 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한 지 만 하루 만입니다. 통상 한 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보이거나 그동안 달라진 상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7일보다 더 늘려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며칠로 늘렸는지 기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전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인간띠와 차벽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도 기한이 길면 장기전을 구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많았잖아요. 오늘 체포영장 발부로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건데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선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두고 공수처의 무능과 의지 부족이 계속해 지적됐습니다. 딱 한 번 시도했다 5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돌아섰고요.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는 느닷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지휘부의 독단적 결정에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한 차례 집행 시도에서 확보한 대통령 관저 진입로 동선 등 내부 구조 정보 등을 활용해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죠. 그러면서 지난번 집행 실패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의지를 거듭 내보였습니다. 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지가 부족했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도 없는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게 지시하니까 경호처 직원 200명이 나와서 결국에는 중과부정 얘기하면서 철수한 거 아닙니까?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권 문제는 해결됐다고 답했고 함께 국회에 나온 대법관 역시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위법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중의 위력 등으로 해서 공무집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의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일반론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쟁점을 정리한 것을 트집 잡아 재판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헌재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왜 실패했는지를 되짚어보면 공수처에겐 치밀한 준비도 강력한 의지도 없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부러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던 1차 때처럼 이번에도 움직였다가는 법질서 무시와 국가적 위기는 더 심각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죄목은 내란수괴. 법원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사흘을 보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더니 경호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철문을 잠그고 차벽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적대다 윤 대통령에게 시간만 벌어준 겁니다. 치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공수처 수뇌부는 1차 집행 때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당연히 협조를 기대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몰랐다. 진짜 몰랐습니까?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의 경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불상사가 걱정된다며 5시간 반 만에 돌아섰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체포하겠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다 대뜸 협의도 없이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치밀한 준비도 법 집행 의지도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감도 모두 없었던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동훈 처장이 수사를 지연시킨다며 엑스맨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경호관들의 그런 실력 행사를 제압하고 미란도 원칙 고지하고 바로 체포하는 거거든요. 치밀한 준비를 세운 뒤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속전속결식으로 집행해야 1차 때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공수처와 함께 피의자 체포 시기를 조율 중인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송서영 기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 핑계로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처장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게 이번이 2번째인데요. 지난 4일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구하는 중이니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계엄 선포 전 경찰 수뇌부를 대통령 안가로 불러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박 처장에게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오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2인자인 김성훈 차장도 경찰 소환을 피하고 있고 역시 피의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오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른바 경호처 실세, 김여사 라인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인데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 들어오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대해 지휘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2차 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50명가량의 특별수사단이 들어갔던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안팎에선 3박 4일 이상의 장기전으로 10명, 20명씩 경호원들을 체포해가며 저지선을 뚫는다거나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동원해 관저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부분 경찰청 안보수사단 소속입니다.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단은 국정원 등과 함께 간첩 혐의 피의자를 상대하는 비밀 체포작전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다만 경호처 또는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경찰은 마지막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관저 진입로와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자, 이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을 근거 없이 완강히 거부하며 일부 수뇌부에 의해 사실상 개인 사병으로 전락하자 경호처를 이대로 놔둬도 되느냐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우리처럼 사유화될 수 있는 경호처 형태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로 자멸하고 있는 경호처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2달 전쯤 국정감사에 나와 차지철 전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장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에 오히려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지철처럼 되지 말라는 지적에는 차지철을 우상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차지철은 박정희 정권 유신 말기 부마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말하는 등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다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인물. 이에 앞서 이승만 대통령 경호 책임자였던 곽영주 역시 4.19 혁명 당시 경무대합 시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뒤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전두환의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는 비자금 등 각종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최측근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다 나란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형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06년부터 미국 대통령 경호 업무를 전담하는 비밀 경찰국, 인력만 8,000명에 달하고 FBI와 CIA, 미군 등 유관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안보부 내부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치 시대 경호기구들이 히틀러의 독재 정치 기반이 됐던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은 2차 대전 이후부터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에게 맡겼습니다. 왕실이 있는 영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와 프랑스도 국가원수의 경호 업무는 모두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기관의 권력화를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법에 의한 견제는 물론이고 정부 조직 체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권력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장 2명 중 1명은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고 또 다른 1명은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며 경호처를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상황.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린 대통령 경호처의 소속과 지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 핵심이자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내란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를 두둔하며 훗날을 생각하라며 압박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은 듣기에 거북하다며 정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철규, 김석기 등 경찰 출신 의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정치 편향성에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 주기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호처는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두둔하면서 의견이 마음대로 막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자 우종수 본부장이 듣기 거북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이철규 의원은 경찰이 판사 개인의 판단을 무작정 따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우 본부장이 판사에게 가서 따지라고도 반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또 반대쪽에서 보면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며 통치권자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이냐고 경찰에 쏘아붙였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소속 경비단이 막지 않은 것을 놓고도 101 경비단을 다 없애버려라, 경찰을 없애겠다고 선언해버리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면담에서 우종수 본부장이 먼저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왔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에 먼저 사과했지만 면담 참석자들은 상당히 기분 나빴다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을 찾아 국회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수사 외압은 물론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우종수 본부장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는 발언이 부적절하고 형법상 협박죄나 협박을 통한 공무집행방해, 영장 방해를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철규 의원은 MBC 취재진에 위법한 영장과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따르면 추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책임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위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고 한 것뿐 협박은 아니라며 거북하면 협박이냐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를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석고대죄는커녕 내란 공범을 자처하냐는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고 관저 앞을 찾았던 여당 의원들이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참여해도 되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윤석열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자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특별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위에선 임종득, 강선영, 박준태, 세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향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조사위원이 체포를 방해하러 간 건 용납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회의에 왔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 수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모욕적이라고 발끈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어 항의하러 간 게 내란 동조냐고 맞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소추할 수 있습니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나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은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찌감치 단상에 선 윤상현, 김민전 의원, 강승규, 강명구, 조지현 등 대통령실 출신들, 또 김기현, 박성민, 이철규 의원까지 이른바 친윤이 전면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범야권 사당 초선 의원들도 따로 나서 이들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녕 국민입법은 국민의 대표자가 맞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한남동에 간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르겠다. 헌법, 법률을 위반한 죄인을 지키고 전광훈 목사와 자매 결연하겠다는 거냐는 공개적인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 개인 선택이라며 한남동 관저행을 방관해왔습니다. 수도권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희 취재진이 왜 갔는지 물어봤더니 체포의 불법성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찬성해서 모인 건 아니라는 주장과 또 아예 답을 피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이들의 집단 행동에 반발해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마지막 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의원들에게 왜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경남의 지역구를 둔 서천호 의원은 부적절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의 자발적 참석이었다며 체포영장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정동만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위법 사항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고 박성원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찬성해서 모인 건 아니며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실은 체포 불법성에 대해 항의하러 관저에 간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전했습니다. 연락을 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입장 없는 거 해주신다고 직접 의원님께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응답을 안 할게요. 이렇게 다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어떡해요. 시민들은 집단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어깃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안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위기에 빠뜨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나. 죄인한테 너무 감싸는 것도 좀 보기는 별로 안 좋아요. 괜찮아요. 반발한 시민들이 지역 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고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했습니다. 기장 국민의 함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까? 이럴 거면 윤석열 경호원을 하지 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서 범죄자를 지키겠다며 그 무리 안에 있는 박성훈 의원을 보면서 북구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저 앞 시위대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탄핵 촉구 집회를 콕 집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했던 극우단체 집회에 침묵한 것은 물론이고 이 사태를 만든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대통령에 대해선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이라고 늘 말해왔는데 누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이혜선 기자가 오세훈 시장을 직접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새해 첫 주말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엔 윤 대통령 체포와 저지를 외치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렸습니다. 밤샘 시위로 도로가 통제됐고 양쪽에서 경찰관 폭행 신고 4건이 접수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유독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만 겨냥해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썼습니다. 서울시도 즉각 경찰에 철야 시위 도로 점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교통방해가 계속되면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똑같이 도로를 점거했고 경찰 폭행 신고가 접수됐던 극우단체의 시위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신자유연대 측에서도 이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 피해 법익의 경중을 따져서 그 경중에 맞추어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나아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 적용을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정농단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그러면서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은둔하고 있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좀 잘못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불법으로 지금 치과에 있는 윤석열을 좀 비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 시장에게 헌법을 위협한 대통령에겐 왜 침묵하느냐고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과 원칙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약간 위협하는 그런 에이 억지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건 아니죠. 이러는 건 아니죠. 12.3 내란 이후 오 시장은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 지금은 편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 하나가 됩시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SNS의 적은 글과 반대로 극우 핵심 지지층을 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재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 가운데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현준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회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가수죠. 네, 조금 전까지도 강한 눈발이 날리는 겨울 날씨가 매서운데요. 시민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헌법재판소 근처에 한가득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은박 비닐 등을 깔고 내란 수계 윤석열 즉각 체포라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비상계엄 사태 후 한 달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는 소식에 집회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소추도 두 번째 됐듯이 이번에 체포도 두 번째는 체포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체포돼서 법적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인간 벽을 세우는 등 윤석열 대통령 사병처럼 동원돼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와 내란 수계엄이 피해자를 감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단당들이 전부 다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내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내란범을 지키는 경호처를 체포하라!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이나 체포하라고 소리를 쳤었는데 계속 시민들을 억압하더라고요. 공수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대통령 체포 영장이 언제 집행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무산 과정을 사실상 방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내란 특검법을 두고도 찬성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부총리는 답이 없었고 결국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집행을 검토하며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끝내 답이 없었고 결국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의 조치를 하나하나 또 추가로 의논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관한 점,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 3가지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회개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때 이미 반대 당론을 정했고 당론이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전원 출석할 경우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더 강력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벌써 회의를 2번이나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특위 명칭부터 목적, 대상 기관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기관 증인 등을 의결하기 위해 마주 앉은 여야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시작부터 부딪혔습니다. 안건 상정도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야권은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면서 명칭 변경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야권 입장입니다. 지난달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지만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미루다가 기한을 나흘 넘긴 지난달 24일에야 명단을 냈습니다. 내란이냐, 내란 의혹이냐를 두고 의견 충돌이 빚어진 끝에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명칭을 타협했지만 이제 와서 명칭과 목적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해놓고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모두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일단 특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0여 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데요.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독일화가 파울 클레에 대해 회화 작품을 마치 집처럼 가르쳤다. 내용이 본질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며 8줄로 설명했습니다. 논문보다 4년 일찍 출판된 번역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동문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해당 논문의 표절 수치는 적게는 48.1%, 많게는 54.9%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논문은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분석한 것이라며 논문 작성 시기는 각주 표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 검증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저도 어제 오후 늦게 그 보도를 접했습니다만은 3년 가까이 결론을 미뤄오던 숙명여대가 최근 해당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얼마 전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만간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최종 결론은 역시 표절 논란이 일었던 논문으로 취득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극우 세력은 환호했지만 뭔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지금껏 보기 힘든 수치였던 데다 최근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도 심지어 3배를 훌쩍 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조사의 설문 자체가 편향됐고 대통령 지지자들만 끝까지 응답하기 쉽게 조사가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극우 유튜버의 단골 업체에서 실시한 조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첫 질문입니다. 지난 3일에서 4일 사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응답자 1000명 가운데 무려 40%가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임기 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수치라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어진 다른 질문들도 논란입니다. 공수처의 강제 연행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또 선관위와 관련해선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라고 조건을 달아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듯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입장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거는 보통은 잘 안 쓰는 방식이죠. 결과적으로 편향적인 질문에 비판적인 대상자들은 응답하지 않는 반면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지층이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이 일부 극우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런 설문을 계속 연달아 묻는 게 불편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화를 끊게 되는데 또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질문 방식도 기존과 달라 기존 수치와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지금껏 역대 대통령과 관련한 평가는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 묻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선 이례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대통령 지지도라고 했던 것은 전부 다 100% 평가문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2021년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전국 조사를 19번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보수 성향이 짙은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의 의뢰를 받아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계부터 편파적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억지로 짜내듯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결과가 극우 유튜버와 내란 옹호 세력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문제는 일부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지지율 수치를 받았으며 무리한 해석까지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 반등했다는 뜻밖의 결과에 극우 유튜버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40%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보수층이 결집하는 증거라며 실제 지지율은 더 높을 것이고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쏟아냈습니다. 보세요. 지금 실제로는요 60%를 넘은 거예요. 다음 주 집회 한 번 더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90%를 때려야 돼요. 조금 있으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10대, 20대에서 오히려 더 많아요. 심지어 이번 조사 결과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계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하기 전보다 높아졌으니까요. 계엄 옹호 집회에 나가거나 유튜브 영상을 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와 진정성을 깨우쳤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객관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검증 없이 퍼나른 것 일부 기성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문화일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사는 객관적인 숫자잖아요. 조사를 딱 내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기성 언론들도 안 따라올 수 없게 된 거죠. 정치권은 물론 여러 언론들이 조사 문항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 극우 유튜버는 종북 좌파들이 충격을 받고 여론조사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선 정치권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이게 과연 맞는 거냐며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에선 문제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계엄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었다는 입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에 편향된 문항 설계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엉터리 설문으로 사실상 조작된 수치를 무슨 부적인 양 써붙이고 자기 최면 중인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여론 날조로 모래성을 쌓아봤자 허상일 뿐이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게 바로 진짜 뉴스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전문가 분석이라며 계엄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이 계엄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이제 주목하시면서 어떤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 여당 내에서도 실제 민심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극히 일부 조사에서의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에 기대서는 계엄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뭐 계엄 한 번 더 하면 그럼 지지도 더 올라갑니까? 그 지지층만 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 망하는 거죠. 보수가 망하는 거죠. 이례적인 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도 여론조사를 볼 게 아니라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떨지를 봐야 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문제 여론조사에 대해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자,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나온다. 제가 긍정평가를 따진 최근에 공신력 있는 업체 결과가 한 11%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의구심을 표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좀 조사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문항 중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당초 여심위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권한 밖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항이 있는데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여심위 입장에선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된 것만 심의 대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도라던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같은 것은 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논란은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심위가 오늘은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항들이 정당 지지도나 대권주자 선호도 같은 심의 대상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한 업체죠. 이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명태균 씨 사태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는데 특히 요새는 극우적인 성향의 매체들이 여론조사 부쩍 많이 돌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의 신뢰성도 그렇고요. 너무 난립하는 것도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른바 여론조사 무용론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이 조사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RS 자동응답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와 비교를 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정치적 고관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정치적 고관여자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불리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더. 듣고 보니까 9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좀 비슷한 수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ARS에서 그때 유독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게 나와서 그때 왜 샤이 보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ARS에서 좀 더 많이 표집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 왔거든요. 그런데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옹호 세력들이 아예 응답 자체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반대로 해당 설문에 대해서 이제 편향적이라고 느낀 응답자들이 조사 도중에 빠져나가기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MBS와 갤럽 조사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사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40% 지지율 논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회 공식 발언에선 야권과의 교감설까지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헌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더니 오늘은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를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로 내란죄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두고 헌재와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교감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 헌재라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 국민, 헌법, 양심, 독립으로 답을 대신한 겁니다. 헌재는 또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으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헌재는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연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탄핵안과 달라진 건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부각시키는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본질을 호도하고 정략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 심리에만 몰두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교하면 진행이 오히려 늦습니다. 혼란을 만든 장본인이 혼란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은 두세 달이면 결론을 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장 180일 심판 기간을 꽉 채우겠다고 주장합니다.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기일도 매주 2차례씩 한 달치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혔고 첫 변론 기일은 가결로부터 25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변론 기일까지 31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더 지체된 겁니다. 헌재에 심판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요구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이 연쇄적으로 재판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시간 끌기에 제동을 걸 정도입니다. 추후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당시 오히려 빠른 재판을 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이 많아지자 재판부가 신속히 탄핵 재판을 진행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 정지라는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왜 대통령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되물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MBC엔 답을 하지 않겠다며 질문 자체를 가로막았었죠.
외부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 시장에게 무엇이 왜곡된 것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이번엔 스토커냐며 예의를 지키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 예배에 참석하기 전 시장을 찾아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가 계속 왜곡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는데 어떤 보도가 왜곡된 것인지 묻자 스토커냐며 반문합니다. 시장님, MBC입니다. 뭐가 왜곡됐다는 겁니까? 스토커들인가? 이 행사는 시간과 장소가 미리 공지된 대전시장의 공식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12.3 내란 당시 대전시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MBC의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론 등을 듣기 위한 거듭된 질문에는 날선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11시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예의를 지켜, 예의를. 이게 뭐가 왜곡됐다는 거예요, 시장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11시간. 지난달 이 시장은 공식 석상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난달 3일 집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밤샜습니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를 보도한 MBC 취재진의 질문에 왜곡할 것이라며 질문 자체를 가로막았습니다. MBC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답해서 하면 왜곡할 건데 뭐. 취재진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발언 의도와 기자회견장에서 가로막힌 질문을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반론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논란이 된 로컬라이저 시설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를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셀프 조사라는 지적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국토부 전현직 간부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설비. 2m 높이의 이 콘크리트 둔덕은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시설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로컬라이저 설비가 착륙대로부터 204m 떨어져 있어서 종단 안전구역 밖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맞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규정이 2010년부터 적용돼 건설 당시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안전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시설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하여 해석에 혼선이 있는 부분은 현재의 법령과 제도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고 둔덕의 경우 개련 공사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였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해당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내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전현직 관료가 사고조사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아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족들의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음성 자료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기 엔진에서 새해 깃털 일부가 발견됐다고 전해 조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2월 MBC는 하은호 시장이 군포 지역 사업가인 김모 씨에게 경기 평택의 본인 소유 상가에 연체된 관리비 2천여만 원을 대신 갚게 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실체가 있는 물리적 AI를 화두로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CES 공식 개막 전날 행사장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 때문입니다. 행사장 안팎에는 긴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젠슨 황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행사 시간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 expect us to learn more about the industry, what's going on with AI. 젠슨 황이 던진 화두는 역시 AI. 그런데 텍스트와 이미지에 그친 게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차로 확대시켰습니다. You could use this technology to use this foundation model to train robots as well as large language models. And so this is the NVIDIA Cosmos. 국내 가전업체들도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노트북을 열면 AI가 자동으로 인식해 조명을 조절하고 알맞은 배경음악을 틀어줍니다. 커피를 마시는 걸 감지하면 냉장고 속 어울리는 음식을 찾아 추천도 해줍니다. AI 홈은 고객의 니즈와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깊게 이해하여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침대에도 AI가 탑재됐습니다. 반지나 시계와 연동해 깊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의 자세를 바꿔주고 원인을 찾아 원격 진료까지 이어줍니다. The cooktop has been left on for over an hour. 로봇 청소기가 다른 가전제품의 이상을 감지해 주인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시가 없어도 정보를 수집해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난해 CES가 AI가 그린 청사진을 보여줬다면 올해의 CES는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AI가 내일이 아닌 오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이 올해 6월 만료 예정이던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적설에 휩싸였던 손흥민은 내년 6월까지 토트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2021년 여름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었던 손흥민. 당시 총 계약 기간 4년에 구단에서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는데요. 토트넘은 올해 6월 끝나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온갖 이적설에 휩싸였던 손흥민은 다음 시즌인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에서 뛰게 됐습니다. 토트넘에서 431경기에 출전해 169골을 넣은 손흥민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는다면 무려 11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거가 잠정 연기된 가운데 이번엔 나이 제한 규정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주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정무 후보가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축구협회가 선거관리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고 선거인단을 추첨하는 과정도 불투명했다며 선거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축구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회장 선거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허정무 후보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축구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과연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축구협회는 선거를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하고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문 내용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정몽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던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도 생겼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출마가 가능한데 1955년 1월 13일 생인 허정무 후보는 엿새 뒤인 이달 13일 이후엔 나이 제한에 걸리게 돼 규정상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허 후보 측은 나이 제한 규정을 알고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며 설사 출마에 제동이 걸려도 불공정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동남아 축구선수권에서 우승한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전북 감독 시절 팀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베트남 감독으로 명예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 돌아와 선수들과 카퍼레이드를 펼쳤던 김상식 베트남 감독. 귀국하자마자 현지 방송에 출연하고
오늘은 정부 청사에 초대받아 베트남 총리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여기 또 오토바이 또 국기 달고 이렇게 도로에 차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파가 있어서 놀래기도 하고 베트남 국민들이 너무나 환영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성적 부진에 따른 팬들의 반발 속에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했던 전북을 떠난 지 1년 8개월.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거듭나 명예 회복에 성공하면서 그때 아쉬움과 서운함은 다 잊었습니다. 많은 우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비판, 과보수를 들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또 전북의 팬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고 나가라는 그 함성 소리가 한 번씩 또 그립기도 합니다. 시상식과 라커룸 분위기를 띄웠던 특유의 댄스 세리머니에 대한 뒷얘기도 공개했습니다. 춤은 전 세계 1등 감독이죠. 미국에 있는 감독 좀 호랑이 선생님 좀 해야 되는데 추기 싫다는 게 또 선수들이 한번 쳐달라고 그렇게 사전 부탁해가지고 한번 추게 됐습니다. 한국인 출신 감독의 동남아 진출길을 열었던 박항서 전 감독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 항상 박항서 감독님의 지분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있으면 감독님은 또 안 되는 게 없으니까 혜택을 저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에 대한 우승 포상금이 1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상식 감독은 조만간 귀국해 가족과 설명절을 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LA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 선수의 주전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저스가 주전 2루수 럭스를 전격 트레이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다저스와 3+2년에 최대 324억 원에 계약한 김혜성. 월드시리즈 우승팀 다저스 내야가 워낙 막강해 주전 경쟁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다저스는 오늘 주전 2루수 개빈 럭스를 신시내티로 트레이드했습니다. 당초 유격수 무키 배츠의 짝으로 럭스를 계획하던 다저스가 마음을 바꾼 건데요. 김혜성에겐 희소식이겠죠. kind of see how things play out and progress and continue to have those conversations and making sure that we're just setting up a good foundation for him to be as successful as possible. MLB.com도 김혜성이 2루에서 보다 많은 주전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저스엔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가 많아 스프링 캠프에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아야겠네요. 프로농구 SK 안영준 선수가 노마크 덩크를 시도했는데요. 멋쩍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퇴근길 무렵 서울에도 일시적이지만 눈발이 제법 강하게 휘날렸습니다. 반면 전라권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밤이 된 지금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전북에는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 지역에 5에서 최고 20cm 안팎의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붕괴 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동파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목요일에는 실제 기온과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6도를 보이겠고요.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는 일제히 영하 2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은 영하 1도에 그치는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합니까? 정권만 지킬 수 있다면 독재국가로 퇴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내란에 대해 찬반과 논란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과 그걸 거르지 않고 받아쓰는 이들은 결국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헌법마저 무시하는 내란 세력이 잘해줄 거라는 기대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라며 손들고 줄 서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게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 노예가 되는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